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12월 29일 발생한 안타까운 항공기 참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가족과 친구를 잃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충돌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원인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들이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버드 스트라이크에 따른 랜딩 기어 작동 이상, 보잉 항공기의 기체 결함 가능성을 시작으로 활주로 끝에 자리 잡고 있던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웠다는 다양한 분석들이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문점들이 다수 존재하면서 사고 원인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해외 전문가와 언론에서도 이번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며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새와 충돌했는데 왜 착륙 바퀴가 작동 안 했나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발생한 엔진 이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엔진에 문제가 생겼는데 비행기의 바퀴 역할을 하면서 착륙 시 충격도 흡수해주는 랜딩 기어가 작동을 안 했는지가 의문으로 떠올랐습니다. 랜딩 기어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피해 규모가 훨씬 줄었을 것이란 추정 때문입니다. 조류 충돌은 주로 새가 활동하는 2500피트 이하의 저고도에서 발생하며 이착륙이나 초기 상승, 착륙 접근 단계에서 빈번히 일어납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항공기 엔진에 많게는 수십 톤의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게 75g의 찌르레기가 시속 470km의 속도로 비행기 엔진과 부딪히면 순간 2.5톤에 달하는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무게보다 33만 배 충격을 안긴 것입니다. 윤군진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조류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팬 블레이드와 충돌하면 블레이드의 파손과 탈락이 일어나며 전자계통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직 기장 A씨는 보잉사의 항공기의 경우 엔진 2개가 모두 고장나면 APU가 작동되기 전까지 모든 전자기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일 국토부는 브리핑을 통해 통상적으로 엔진 고장과 랜딩 기어 고장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수동으로도 내릴 수 있는 랜딩 기어는 왜 안 내려왔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랜딩 기어는 비행기 기체 앞부분과 양 날개 뒤쪽에 수납되어 있는 3개의 바퀴다리로 착륙 시 충격을 흡수하고 기체의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항공기는 통상 2400에서 2500피트에서 랜딩 기어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랜딩 기어 1개를 수동으로 내리는데 30초가량 필요합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구조 신호를 보낸 직후 바로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내리기도 힘들 만큼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냐는 추정이 나옵니다. 만약 시간이 있었지만 수동으로 랜딩 기어가 동작하지 않았다면 기체 결함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관제탑과 교신 내용을 파악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고기는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은 채로 활주로에 동체 착륙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체 착륙이 조종사가 최악의 상황에 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동체 착륙은 기체를 최대한 수평으로 유지한 채 속도를 줄여 활주로에 닿도록 해야 하는 등 엄청난 고난도 조종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기의 동체 착륙 장면으로 봤을 때는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동체 착륙을 잘한 것으로 보이지만 착륙 후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들이 동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고기는 동체 착륙을 한 뒤 외벽에 충돌할 때까지 속도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는 크게 3가지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랜딩 기어, 스피드 브레이크, 엔진 역추진입니다. 랜딩 기어는 착륙 시 충격도 줄여주는 동시에 브레이크 역할도 합니다. 또 다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스피드 브레이크는 날개의 일부분이 접혀서 세워지는 과정에서 공기 저항을 만들어 감속 역할을 합니다. 또 엔진 역추진은 엔진이 강력한 출력을 통해 나아가는 힘을 강화하는 데 비해 출력 방향을 반대로 돌려서 나아가는 힘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하필이면 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이 3가지 방식이 모두 동작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주로 끝에 위치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이 사고를 키운 핵심 원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컬라이저는 계기 착륙 장치의 하나로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항공기가 랜딩하려면 진입 각도를 2.5도에서 3도 사이로 맞춰야 하는데 그러려면 로컬라이저가 활주로 표면과 동일한 높이에 설치돼야 합니다. 모든 공항이 로컬라이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무안공항의 경우 활주로 끝단 이후 지면이 기울어져 흙으로 둔덕을 세워 수평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활주로와 수평을 맞추다 보니 2m 높이의 둔덕이 형성됐고 그 위에 로컬라이저를 설치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쉽게 부서지도록 해야 하는 로컬라이저가 단단한 흙벽과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져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기준에 따르면 활주로 너머에 설치하는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위해 부러지지 않는 탑을 쌓아서는 안 되고 파손 가능한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로컬라이저는 쉽게 부서지거나 저항이 작은 구조물을 설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외신들도 무안공항의 둔덕과 관련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전투 항공기 조종사 출신의 항공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참사의 원인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That kind of structure should not be there. The ILS antennae, it's where they normally are. But they shouldn't be embedded in something as hard as that. Is there any justification for having a concrete wall like that in this area of a major airport? Not only is there no justification, I think it's verging on criminal to have it there. 즉, 리어마운트는 활주로 끝에 위치한 단단한 구조물과 비행기가 부딪히지 않았더라면 인명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연방항공청 안전검사관인 데이비드 수시는 전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You know, that's my biggest question that I have is airports are supposed to be designed where an aircraft can land without landing gear, and if it veers off the runway to one side or the other into the grass, that there isn't obstructions and barriers of this type that are close to the runway. In this case, I haven't quite been able to determine yet, but there's no answer as to why that lighting facility, which is a large piece of concrete equipment, is located exactly where it is. There's no reason in my mind for it to be there. 본인을 한국 무안공항에 착륙한 항공기와 같은 기체를 모는 기장이라고 밝힌 우크라이나 파일럿 유튜버 데니스 다비도브도 무안공항 참사의 원인으로 로컬라이저 구조를 언급했습니다. Why is it so freaking robust? Because here the airplane was stopped by this concrete, reinforced concrete just immediately. Just look how thick this wall really is. And also there was the ground on the top, so this thing actually could stop maybe train, well, tank for sure. Well, usually those localizer antennas look like that. And if you want to make them higher for one or other reason, you don't need really to build a concrete wall. 이와 같이 둔덕과 관련한 의문이 증폭되자 국토부는 브리핑에서 무안공항은 활주로 끝단에 콘크리트 외벽을 포함한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포항, 경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보잉 737-800 기체 전수점검과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잉 737 계열 기종들이 기존에도 문제를 일으킨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참사 하루 만에 사고 기종과 같은 기종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과 동일한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30일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은 이륙 직후 랜딩 기어 이상이 발견되어 회항했습니다. 이번 사고기는 보잉 737-800 기종으로 국내에서 총 101대가 운항하고 있습니다. 보잉 737-800이 항공업계에서는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항공기라고 할지라도 소비자로서는 불안함을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대부분이 이 기종을 운용 중이라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잉사의 최장수 항공기 모델인 737은 누적 판매량 1만 대가 넘는 등 가장 많은 판매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보잉 737은 크게 737 오리지널, 737 클래식, 737NG, 737 맥스로 나뉩니다. 이 중 737NG의 한 모델인 737-800은 1997년 출시 후 현재까지 5,000대 넘게 팔리며 보잉사 737 판매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몇 년 전까지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던 737 맥스 기종과는 조금 다른 모델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만큼 사고 소식도 자주 들려옵니다. 2022년 3월 중국 남부 광시장족 자치구에서 추락한 중국 동방항공 MU-5735편이 대표적으로 당시 사고로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 항공기 추락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 전날에도 노르웨이에서 보잉 737-800 기종의 KLM 여객기가 유압장치 고장으로 비상 착륙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 인도에서도 보잉 737-800 기종 여객기가 이륙 직후 랜딩 기어 문제로 이륙 후 2시간 반 만에 회항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미 아메리칸 항공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가 이륙을 시도하던 중 바퀴에서 연기가 발생해 활주로에서 긴급 정지했습니다. 하필이면 이번에 사고가 난 여객기를 비롯한 보잉 737 기종은 비상 착륙 시 동체 충격과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늘에서 연료를 버릴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 탓에 비상시 같은 구간을 회전하면서 연료를 태워야 했으나 이번처럼 엔진에 이상이 생긴 상황에서는 상당량의 연료를 실은 채 비상 착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직후 더 큰 폭발이 발생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같은 기종은 아니지만 보잉 737 맥스는 그동안 운항 중 몇 차례 대형 인명사고에 휘말린 흑역사를 안고 있는 기종입니다. 737 맥스가 보잉의 주력 모델이면서도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대형 추락 사고로 총 346명이 사망해 전 세계에서 20개월간 비행이 중단됐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 하원교통위원회가 18개월에 걸쳐 조사한 보잉 737 맥스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고들의 원인은 설계 결함과 은폐로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일회성 고장이나 기술적 실수, 잘못된 관리 탓이 아니라 보잉과 연방항공국의 잘못이 결합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잉은 737 맥스 기종에 적용된 설계 잘못을 인지했지만 이 사실을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보잉에서 최대 200개의 부품 결함이 있었다는 내부 고발자들도 나왔을 뿐더러 현재까지 지속적인 안전 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보잉 위기는 품질보다 과도하게 재무 성과를 중요시하고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 초를 기점으로 세계 항공기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를 지키던 보잉은 경쟁사 에어버스에 추월당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1위 항공기 제조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보잉의 몰락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어떠한 것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일반 탑승객은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와 같이 실제 항공사고의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 가운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